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내린 기습폭설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등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라 폭설의 여파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제대로 출근길에 나선 차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곳 도로는 제설 작업이 대부분 이뤄진 상태지만 길이 여전히 미끄러워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기습폭설에 내부순환도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됐는데요. 주요 도로는 밤샘 제설 작업으로 지금은 통행이 대부분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의 교통 통제는 오늘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곳곳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새벽 내내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며 빙판길이 된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주요 도로 CCTV를 보면 대부분 차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출근길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부 도로는 폭설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2시간쯤 내린 폭설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지금은 통제가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취재진이 새벽에 수도권 주요 도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 의왕시 청계나들목 등 일부 도로는 화물차 등이 도로에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로에 버려진 차들로 주변 도로가 밀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동파로 추정되는 상수도 파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구운사거리 주변 상수도가 파열되면서 인근 도로가 결빙되는 등 혼잡이 우려됩니다. 어제 저녁 경기 고양에서는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주요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거나 빙판길이 된 도로들도 여전한 상황이라 오늘 출근길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되며 퇴근길 정체가 심각했는데요. 최두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를 트럭 한 대가 거북이 걸음으로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그 뒤엔 버스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8시 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태평역 인근에서 눈길에 버스 2대와 SUV 한 대가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영상 찍은 거예요. 이제 서 있고 그리고 그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서로 깜빡이 켜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뭐 하는 것만 어떻게 사고 났는지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버스 뒤로 차들이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태제고개 인근에선 눈길에 차량 6대 정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마전동에서는 비상 깜빡이를 켠 SUV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목격자는 SUV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산 가좌 나들목에서도 8중 추돌 사고로 정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서도 추돌 사고로 퇴근길 교통이 한때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고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2시간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대비한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정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자체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기습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길 위에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제설 작업이 엉망이었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서울에 내린 첫눈은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가 6c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지자체의 제설 대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인데요. 도로 상황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되도록이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첫눈이 내렸는데 시작부터 폭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눈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지만 밤사이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며 곳곳으로는 빙판길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도로 살얼음 위험성까지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도로 위쪽으로도 빨간색 정체 구간과 노란색 서행 구간들이 합쳐지면서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힘겨운데요.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로는 통제 구간 없습니다만 곳곳 사고가 속출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일대 양쪽 다 꽉 막히는데 목포 방향으로는 1차로와 갓길 쪽에 다중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길도 많이 굽어져 있어서 오늘 같은 날 굽어져 있는 길 통과하실 때는 속도 많이 줄여주셔야겠고요. 금천 부근은 교통량 자체도 많기 때문에 오늘 여유 시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금요일 출근길 치고 많이 밀립니다. 신갈분기점부터 10km 구간이 답답한데요. 이 이유는 전방 판교 일대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곳곳으로 정체나 사고가 없는 곳들에서도 보시다시피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 보입니다. 감속운행으로 조심히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눈이 내린 뒤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 위험성까지 높으니까 안전운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속운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네, 짧게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은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부 교수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퇴근 시간 내린 눈으로 일부 도로가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예보가 됐던 눈이었는데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첫눈이었기 때문에 이 일반 운전자들도 몸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네. 첫눈에 제설주의보까지 내리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온도까지 낮은 상태에서 쌓이다 보니까 더더욱 당황해서 운전에 대한 미리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예를 들어 빙판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한꺼번에 몰린 이런 측면, 특히 퇴근 시간대까지 몰려 있어서 더더욱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누적되고 또 접촉 사고도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의 대응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대응에 대한 것들은 짧은 시간대에 이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온도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네. 차가 지나간 다음에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또 이 많은 양이 밀리다 보니까 더더욱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좀 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한창 출근 시간인데 출근길 불편도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 중에 내 차가 이게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평지는 좀 낮습니다만 약간 언덕길 같은 데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미끄러지고 차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역시 이제 후륜 구동이고 그다음에 전륜 구동, 그다음에 사륜 구동. 사륜 구동이 썩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리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앞으로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지성 폭설도 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체인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체인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요새는 기능성 스프레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다 뿌리게 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는 효과가 있고 언덕에서도 덜 미끄러진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 스노우 타이어
있는데 아직 교체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중요하고요. 또 타이어가 트레드, 홈의 깊이가 마모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또 전방주시 태만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늘진 곳, 이 얼음이 얼어서 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데 더더욱 중요하고 또 휘어진 구간 같은 데는 미리 진입 전부터 이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진입하는 이런 요령도 중요하고 역시 대중교통수단이 중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운전 중에 내 차가 미끄러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괜찮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네. 대로 곡선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차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빙판길에서는 사륜 구동이고 스노우 타이어고 왕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눈이 올 때는 너도나도 하얗게 내리다 보니까 다들 조심운전하고 이 움직이는 속도를 아예 낮추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혹시 나더라도 크게 접촉사고는 나진 않아요. 네. 문제는 눈 내린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가 촉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야간 운전, 특히 새벽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올라오게 되면 좀 높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하니까 특히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가 잘 만들어지는 구간이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 같은데 산 밑에 그늘진 곳에 많이 생기고요. 교량 위라든지 밑에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교량에서 얼음이 녹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블랙아이스로 촉발이 되고 고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널 입출구 같은 경우에도 블랙아이스가 많으니까 특히 고속도로 중에서도 교량이나 아니면 고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 같은 데는 블랙아이스의 발생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계속 발표를 해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참조하셔서 장거리 운전하실 때 특히 새벽 운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블랙아이스가 다른 눈이 내리는 상태보다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눈부터 이러면은 이제 뭐 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눈이 예보가 된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일정 자체를 좀 조정하는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 일단 안전하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도 훨씬 더 이 폭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도로를 다닐 때 이면도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경우 블랙아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그나마 많이 녹아있고 큰 길을 선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은 아예 정보가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교통정보, 날씨정보 정확하게 좀 들으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운전 자세가 저속으로 전방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뛰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 준비라든지 또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체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철저한 준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 차량 점검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 도로 정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합을 해야지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차량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워시액 같은 거 충분히 보충하시고요. 네. 이 와이퍼 고무 같은 경우에도 마모가 되거나 자국이 생기면 이미 수명이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 아까 홈의 깊이 마모된 타이어 교체를 해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은 스노우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륜 구동은 눈길에서는 운전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차량에 대한 각종 오일 종류, 또 워시액이라든지 타이어에 대한 부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능이 떨어져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계절보다도 겨울철 차량 점검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골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네.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충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눈밭을 지나간 이후에 어쨌든 그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뿌려져 있는 도로를 지나간 이후에 차량 관리에 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차량에 대한 부분도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바닥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차량에 많이 묻게 되면은 차량 부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요새는 또 겨울철 실내에서 세차하는 이러한 시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염화칼슘을 그대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차량 부식을 일으킨다는 것.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바닥 보이지 않는 부위가 훨씬 더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 집중 점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렇게 좀 도로가 통제되고 전혀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도로에 차를 그냥 버리고 가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괜찮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때 이 순간 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눈이 오다 보니까 네. 길거리에 버려진 차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버리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차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옆으로 빼놓은 차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가셔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 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또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차량을 버리고 오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냥 놔두게 방치시켜놨을 때 접촉사고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차량 처리에 대한 부분들, 자차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출근 시간도 상당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출근길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역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 미끄러운 도로는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요령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량 무작정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네. 차량 점검에 대한 거, 특히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실제로 미끄러운 도로 언덕 올라갈 때 많이 미끄러우니까 이러한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또 차량에 대한 속도를 아예 늦추고 서서히 사용 운전하는 부분들, 특히 이명 골목은 버리시고 되도록이면 큰 도로를 이용하셔야지 그나마 녹아있고 또 제설 처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내려서 주차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내려서 걸으실 때 또 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실내 건물까지 들어갈 때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 버리지 마시고 항상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9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추석 효과와 선박 수출 조정 영향으로 규모가 다소 줄어 7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558억 8천만 달러로 반도체 증가세는 계속됐지만 일회성 선박 수출 확대가 조정되고 조업 일수가 줄면서 2달 만에 감소 전환됐습니다. 수입의 경우 소비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떨어진 480억 6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대내외 투자 흐름을 볼 수 있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68억 1천만 달러 불었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미국 증시 투자 심리 호조로 180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부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고 강 비서실장도 직접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했다며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거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을 염려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경질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밤사이 폭설 관련해서 경찰이 알려온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폭설 때문에 밤사이 경기 북부에서 112 신고가 폭증해서 1,349건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자, 경찰은 제설 요청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됐고 교통사고는 12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결빙에 따른 차량 정체 때문에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밤사이 경기 북부에서 112 신고가 1,349건이 접수됐고 제설 요청 신고가 1,000건 이상, 그리고 교통사고는 12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빙판길,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설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4회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 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에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어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부정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원, 지지자, 그리고 당 안팎의 뭐 당직자, 현직 의원들이
다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또 당사자들도 뭐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객관적인 진실을 뭐 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네.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네. 현지 누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한테조차도 인사청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인사농단인 상황이죠. 그리고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만 발생했을까? 이 인사청탁이 들어간 자리가 민간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부문이란 말이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탁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공공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청탁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대통령실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만 자르고 김남국 비서관만 해임할 것이 아니라 몸통인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지 다시는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느냐.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제2, 제3의 김남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고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과는 상관없이 이 고발 이슈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김남국 비서관은 꼬리 자르기로 사실상 네. 해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다면 네. 앞으로 이런 일,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의 해임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진석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진석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 정도로만 이제 밝혔는데 당 차원의 조치는 아직 없거든요. 앞서서는 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제 감찰을 그러면 왜 안 하냐라는 네.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감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즉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릴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감찰이고 진실을 밝히고 그게 또 부족할 수 있으면은 어쨌든 이제 사정기관이라든지 고발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보낸 사람도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잘못했다. 그리고 또 저희 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구나. 그래 처벌하겠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즉 문진석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중으로 그래도 최소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비판을 할 때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죠. 근데 사실 이것도 불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진석 의원이 최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는 김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런데 김현지가 마치 무엇을 했다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또 안 내면 왜 안 내냐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빠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윤리감찰단 그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범죄 행위의 성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눈높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럼 계속 벌어져도 된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은 유탄을 맞은 거다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김현지 실장도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 시그널을 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김남국 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해임을 당했고 오늘 이제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원내 수석 그 직에선 제가 보기에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든 것을 총책임지고 있는 머리인데 그 머리의 제거가 없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과연 대통령실의 인사 앞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정부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겠다. 국민들께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진석 의원의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죠? 결국에 중대 라인, 그리고 본인들만의 카르텔, 본인들만의 그런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서 인사 추천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의원 이 두 분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해괴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이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특별감찰관은 임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지난날처럼 두 번의 탄핵을 막을 수가 있고 국민께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국회에서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명된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찰관보 1명, 감찰 담당관 10명, 그리고 관련 공무원 20명을 파견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국민께 대통령이 좀 더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젯밤이었죠. 법사위에서 여당의 주도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창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특별재판부가 굳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법률가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까지도 발족하겠다 이렇게 그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2차 종합특검이 나오면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180일까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별재판부 차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냐. 우리가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내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작용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공론화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기 총선까지도 승리하겠다. 이러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법적으로 이 나치 특별재판소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적 구조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치 특별재판소는 항고나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결 처벌을 하게 돼서 직결 처형인 거죠. 어떻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속내는 정말 이 내란과 관련된 거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정이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계속 비춰지게 되면 사실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야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아젠다로 저희가 다툴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문제 빨리 끝내야 되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를 전 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재판부에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감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대통령들 유죄 받았지만 받으면 뭐합니까?
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은 겁니다. 두 번째,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어요.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구속 석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때 메시지 내고 돌아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랄 거예요. 엊그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내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은 3개월 이내 끝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 겉으로는 이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실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속내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또 다른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고 거기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자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결국에 내란이라는 것을 최대한 이끌고 가겠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첨언을 조금만 드리면 네. 이 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이 종합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면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비위 행위가 봐도 끝이 없어요. 그거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100번 양보해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본인이 뭔데? 본인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김혜경, 김정수, 심지어 나가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수사지휘라고 질책성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이 더 일어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SOC.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던 이런 양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에 관련된 거고 내란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청구를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헌재가 이미 정치 중립을 지킬 의지를 잃었다. 한탄의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즉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의회 내에서 굉장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압도적인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성 자체를 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문영배 헌재 소장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을 낼 거다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안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만 통과시켰거든요. 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법률에 의한 헌법에 의한 양심과 소신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서 두 분의 이름 자막이 잠시 바뀌어서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당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당내 이게 갈등이다, 불하다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1인 1표제,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인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60대 1을 20대 1로 만들고 20대 1을 1대 1로 만들었을 때 과연 기존의 대의원들이 이 당무라든지 당의 결정 구조에 역할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줄 것인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1인 1표제는 확정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험지와 그리고 나름대로 대의원들의 그 참여 방식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는 그 선거 때마다 심사기구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개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적용되는 첫 선거가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세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인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 맞죠. 그것이 민주적 원리에서 맞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급속히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최고위원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녀 임기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 간에 아주 피 튀기는 혈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친명계에서도 본인들 나름대로의 후보를 낼 것이고 당내 입지를 더 강화해가지고 차기 권력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세력을 더 원내 그 당 지도부에 포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거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친명계의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당원들의 당원 주권이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패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당내에서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배웠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개혁적인 성향을 띠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소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약화되고 권력 누수 현상이 임기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아주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반박까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1인 1표제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졌습니까? 우리 23년도에 전당대회 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그 누가 이거 압력을 넣어서 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인 1표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됩니까?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당선시켜줘서 고맙다고 뭐 명품 클러치까지 선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민의힘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1인 1표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힘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원천적으로 힘이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인 1표제를 하게 되면 당대표의 어떤 지방선거에서 공천 권한이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원 주권 시대에 좀 공평한, 투명한 어떤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이렇게 하던데요. 어떻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색깔론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본질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공조사권까지도 없애겠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봤듯이 지난 여러 날들 동안 봤듯이 민노총 간첩단 나왔고 창원에서도 간첩단이 발생했습니다. 간첩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이 나라에서 활개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색깔론적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이것이 법 여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지 않았다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법 여건에서 지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기 위한 그런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잡기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우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면모는 좀
저희 지도부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성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았느냐, 한 군데 안 계시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향한 애정은 굉장히 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 관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소구해서 과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나 향후에 있을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 국민들께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더 얻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소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차 반복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일단 그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것을 조금 뭐 반공의 이미지로 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반공보다는 반국가 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이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게 곧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네. 이미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형법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내환, 외환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해서 이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그 극성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지양하고 이 중도층을 향해 바라보고 중도층을 향해서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우리 신조 대변인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 내린 기습폭설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돼 늦게는 새벽까지 퇴근길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라 폭설의 여파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제 뒤로 출근길에 나선 차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곳 도로는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지만 길이 여전히 미끄러워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기습폭설에 내부순환도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주요 도로는 밤샘 제설 작업으로 지금은 통행이 대부분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의 교통 통제는 오늘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곳곳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새벽 내내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며 빙판길이 된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주요 도로 CCTV를 보면 대부분 차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출근길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부 도로는 폭설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2시간쯤 내린 폭설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도로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지금은 통제가 모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취재진이 새벽에 수도권 주요 도로를 확인해봤습니다. 경기 의왕시 청계나들목 등 일부 도로는 화물차 등이 도로에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차들로 주변 도로가 밀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동파로 추정되는 상수도 파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구운사거리 주변 상수도가 파열되면서 인근 도로가 결빙되는 등 혼잡이 우려됩니다. 어제 저녁 경기 고양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주요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거나 빙판길이 된 도로들도 여전한 상황이라 오늘 출근길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이 시간 출근 상황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인데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입니다. 양방향 모두 지금 제설은 완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눈이 쌓이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 차량은 속도가 대체로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은 완료가 됐지만 미끄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운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청계휴게소 인근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판교 쪽으로는 차량들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있는 야산에는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나는 분들은 감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북부간선도로 구리시계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군요. 도로 한쪽으로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질척거리는 지금 도로의 상황인 것 같은데 차량도 이에 따라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구리 쪽으로는 그나마 좀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양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죠.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설 작업은 어쨌든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곳곳에 블랙아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합류도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서울 노원구 북부간선 도로가 보입니다. 진입이 전면 통제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옴짝달짝 못합니다. 올림픽대교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아예 진입도 못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위태롭게 유턴을 시도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은 줄지어 서 있고 도로가 미끄러워 쉽사리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사이로 마을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비좁은 언덕길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눈발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립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빠져나갑니다. 눈구름이 서울을 훑고 경기 남부로 향하면서 역시 도로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차량들이 도로에 그대로 멈춰 있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겨우 100m를 움직였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변도로나 터널 등이 빙판이나 살얼음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강추위 속에 눈비가 내린 중부지방. 눈구름이 약해지고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곳곳에서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적게 내리거나 약한 비가 내린 곳이라도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살얼음은 눈비가 온 뒤 지하차도나 터널 진출 입구, 교량 부근, 그늘진 곳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아스팔트 위에 얇게 형성되는 만큼 눈에 잘 띄지 않아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얼음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먼지와 타이어의 분진이 빙판이 되면서 검게 되면서 라이트를 켜더라도 아스팔트는 이렇게 보여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보니까 미끄럼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속도를 좀 50% 정도 감소하면서 낮부터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때이른 한파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중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적은 양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방해와 외환 혐의에 이은 특검의 세 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소환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과 김 씨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교체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특검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이중기소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씨가 2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8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수수하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과거 홍콩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 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각각 공직 임명과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가 조사에서 특검은 김기현 의원 아내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선상 술 파티,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남은 의혹을 최대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기도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집을 직접 찾아가 압류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개인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였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세금 2억 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집입니다. 처제가 계약했다는 부동산 서류들이 처제방이 아닌 체납자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처제가 있는지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처제 거지요. 처제방은 2층이라고 했는데 왜 처제방 안방에 있어요?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습니다. 집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선 골프채를 압류하고 차량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세금 1,800만 원을 체납한 한 남성은 서류상으로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내가 수천만 원짜리 고가 외제 차량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택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가택수색하기 전에 고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택수색.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한 수색이 30분 넘게 이어지고 명품 가방 등 압류 직전에야 밀린 세금을 냅니다. 그 체납자가 미납된 1,800만 원 지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로 완료했습니다. 현장 징수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달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체납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3,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입니다. 아직 최 씨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당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죄질도 특히 나쁩니다. 도는 앞으로도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이어가고 모든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를 실태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누군가 도용해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 중에 통관 부호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 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 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 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 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리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막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상대가 결정됩니다. 홍명보호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는 무엇인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축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 나라로 늘어난 첫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일단 피파가 48개국으로 참가국 수를 늘린 표면적인 이유는 저변 확대입니다. 네,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 그동안 월드컵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그런 국가들에게 월드컵에 참가의 기회를 주겠다. 네, 이런 변을 앞세워서 피파가 48개국으로 참가국 수를 늘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참가국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피파의 수익이 강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파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저변 확대, 그리고 신흥 국가들의 참여 기회 증가, 네, 이렇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게 많은 여론이죠. 예, 그렇다면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기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32개국 체제에서는 총 64경기, 그러니까 64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48개국 체제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104경기로 경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팀들의 전력에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잠시 뒤면, 그러니까 내일이면 조추첨을 하게 될 텐데 처음으로 e포트에 배정됐습니다. 일단 포트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e포트에 배정돼서 유리한 점은 어떤 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포트는 이 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48개국으로 치러지는 첫 월드컵이고 12개조, 4개국씩 포함돼서 그렇게 12개조로 나뉘게 되는데 포트를 나눕니다.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나누는데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나누는 기준은 피파 랭킹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개최국 같은 경우에는 다 1번 포트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12개국씩 이 4개의 시드로 나눠가지고 포트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기 전력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누기 위한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포트가 중요한 것은 일단 1번 포트, 이제 피파 랭킹대로 이제 포트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팀인 1번 포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최국 더하기 피파 랭킹 1위부터 상위 국가들이 1번 포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 피파 랭킹 국가들이 2번 포트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기 때문에 뭐 최근에 월드컵이라든가 국제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국가들, 그리고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피파 랭킹이 낮기 때문에 4번 포트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포트가 된 것에 대한 의의는 2번 포트에는 일반적으로 강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포트가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런 팀들, 에콰도르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이 다 2번 포트인데 적어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런 팀들과는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강팀들과 적어도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강팀을 피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포트에서 어떤 강팀을 만날지 변수는 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에 그 조추첨을 할 때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누가 지금 참석을 하게 됩니까?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이제 공동 개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조추첨의 주인공들이 미국 4대 스포츠 주인공들입니다. 아, 좀 화면에 네, 나오고 4대 있네요. 스포츠 레전드들이 예. 네, 모두 다 나와서 조추첨의 어떤 기회를 얻었는데 NBA, 미국 프로농구의 샤킬 오닐이 있고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MLB의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에서 뛰고 있는 아주 슈퍼스타죠. 그리고 풋볼,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하면은 미식 축구가 예. 네, 이 통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풋볼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인데 미국에서는 사커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축구고 미국 내에서 풋볼은 이제 미식 축구인데 미식 축구의 레전드 톰 브레디 나오고 그리고 아이스하키, 네, 웨인 그레츠키. 웨인 그레츠키는 이제 캐나다 사람이기도 하고 예. 또 아이스하키의 어떤 슈퍼스타 레전드이기 때문에 조추첨의 어떤 주인공이 됐는데 미국 그리고 캐나다는 스포츠를 공유하잖아요. 예. 네, 4대 스포츠를 모두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축구 월드컵이지만 네, 축구를 넘어서 모든 스포츠를 통합해보겠다 이런 의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멕시코의 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는 약간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상당한 화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1포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팀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파 랭킹 상위에 있기 때문에 모두 우승 후보 아닙니까? 모두 다 우승 후보고 예. 그리고 만나면은 아주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큰 팀들이죠. 예. 네,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파 랭킹 순위로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까지 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9위까지 일본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다들 축구 잘하는 국가들이고 네, 월드컵 나오면은 토너먼트에서 높은 단계 또 그 이상 우승까지 노리는 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디펜딩 예. 챔피언도 있고. 그런데 개최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 팀은 개최국이라는 이유에서 사실 만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이라든가 또 멕시코라든가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긴 했습니다만 월드컵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 그리고 전혀 다른 전력 속에서 우리가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같은 조가 되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가서 경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랑 같은 조가 되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멕시코 시티가 해발고도 한 2,500m 정도 되거든요. 고지대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지 적응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조편성이 되겠죠. 예. 자, 그럼 3포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포트에 비하면 팀들의 무게감은 좀 가벼운데 하지만 레전드 선수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네, 3포트는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3번 포트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이 좀 낮은 국가들이라서 우리가 3번 포트 정도면은 괜찮은 상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3번 포트에 들어가 있는 12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같은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을 제외하면은 네, 같은 대륙에는 한 개국씩만 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 포트 같은 경우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못 만나거든요. 네, 그렇게 피하고 나면은 만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피해야 될 상대는 단연 노르웨이입니다. 예. 네, 에를링 홀란 선수가 있는 노르웨이를 가장 피해야 되고 노르웨이는 홀란 선수뿐만 아니라 세를로트라든가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마틴 웨데고르라든가 이런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고 최근에 월드컵 잘 못 나가고 예.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파 랭킹이 낮을 뿐 이 팀은 이번 유럽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압도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을 얻어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다크호스 후보 1순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팀 피해야 되고 이 3번 포트에는 북아프리카 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집트를 비롯해서 알제리, 튀니지 네, 이런 나라들. 예. 네, 이런 나라들은 또 우리가 만났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상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팀 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좀 만나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큰 팀이에요. 그래서 3번 포트에서는 사실 좋은 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네, 그리고 파나마 같은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나마요?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 포트에서 북중미 3개국 가운데 개최국 가운데 한 나라와 같은 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나마가 북중미이기 때문에 같은 조에 편성이 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포트에서 어느 국가와 우리가 같은 조에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3번 포트에서는 만날 수 없는 팀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약간 까다로운 팀들과 같은 조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포트는 지금 아직 그 명단이 모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팀들도 있는데 이 상태로 일단 조추첨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약간 이상한 어떤 조추첨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네, 아직까지는 월드컵에 나갈 48개국이 모두 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정이 되지 않은 대륙들이 유럽 플레이오프가 아직 치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인공들은 내년 3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추첨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라는 국가가 올라오면은 그 국가가 뭐 A조에 들어가고 만약에 B라는 국가가 올라왔을 때는 A조가 아니라 B조에 들어가고 네, 이런 어떤 가변적인 조 편성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 3월에 가서야 네, 확실히 조 편성이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탈리아는 지금 여기 명단에서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유럽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에서 월드컵 진출권을 따내게 되면 4번 포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월드컵에 합류하는 국가들은 다 4번 포트에 들어갑니다. 예. 네, 그 팀은 최대 이제 4팀이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4팀이 네, 아직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네,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월드컵에 합류하는 팀들은 4번 포트에 들어가고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에 합류하는 국가들 역시도 이제 마지막 2팀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 팀들도 4번 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번엔 토너먼트도 32강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각 조에 1, 2위 해서 28개 팀 그리고 각 조에 3위 이제 8개 팀이 또 올라와서 32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토너먼트까지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일단 3번 포트라든가 4번 포트라든가 어떤 팀들을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률은 매우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8개국 월드컵이고 토너먼트가 과거 32개국 체제에서는 16강 토너먼트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32강 토너먼트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3번 포트와 4번 포트에서 네, 우리가 확실하게 승점을 딸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팀과 만나면 네, 우리가 32강 토너먼트 진출은 네,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 포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대 가운데 네, 물론 가나 같은 팀은 4번 포트에서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국가 1순위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4번 포트에서 뭐 퀴라소라든가 IT라든가 혹은 뉴질랜드라든가 네, 이런 팀과 같은 조가 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이번 월드컵에서 1승을 기대할 수 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1승을 하게 되면은 1승 이상을 하게 되면 승점, 석점 이상을 가져가는 월드컵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와일드카드를 거쳐서라도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3번 포트에서 누굴 만나느냐, 4번 포트에서 누굴 만나느냐. 네, 이것이 뭐 사실상 조추첨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팀의 선전을 기대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승이 예상되는 팀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우승이 예상되는 팀은 얼마 전에 슈퍼컴퓨터가 네, 우승 확률을 발표를 했는데 스페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우승 후보로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스페인의 우승 확률을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이 약간 이상한 조추첨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랭킹, 그러니까 피파 랭킹 1위와 2위 팀은 조 1위로 토너먼트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결승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파 랭킹 1위가 스페인, 2위가 이제 아르헨티나거든요. 이 두 팀이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은 반대 사다리에 서로 위치하면서 결승에 올라가서나 두 팀이 만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피파 랭킹 3위와 4위, 3위가 프랑스, 이제 4위가 잉글랜드거든요. 이 국가들 역시도
각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준결승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파 랭킹 1, 2, 3, 4위 팀은 각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준결승 이상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팀이 일찍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게 강팀이 오래 살아남으면은 멋진 대진이 성사되게끔 그렇게 피파가 조추천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일단 조 1위가 되면은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만큼 이변의 어떤 가능성을 줄여놓은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흥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에 4,030선에서 4,020선으로 살짝 후퇴한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자동차와 로봇 섹터에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코스피 오늘도 좀 떨어졌습니다. 0.12% 내린 4,023포인트로 개장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 오른 930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소폭 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최근 1,470원대로 다시 치솟으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1.2원 오른 1,474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아침까지 이어지는 영하권 추위에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추위가 풀리긴 하지만 겨울철 건강관리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직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호남 서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 산해면이 영하 16.1도, 철원은 영하 14.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6도, 대구와 창원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 누그러지겠고요. 중부 곳곳에 약한 비나 눈 예보가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반면 눈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특히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조심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조금 전에 출근을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내란 전담재판부랑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신지?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서초동에서 이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앞서 법원장들에게 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선 그 두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논의해보겠다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